동무는 이제 존재도 없어. 이름도 가족도 끝이요. 알겠소? 제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16호 정치범 수용소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2009년 11월 어느 날 밤 제 집 거실에서 끌려갔습니다. 믿기 힘든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아직도 북한에 남겨진 수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죠. 아내가 만든 된장찌개였습니다. 갑자기 보이부 요원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죠.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차갑기만 했죠. 아내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이 제 다리를 붙잡았죠. 딸은 겁에 질려 구석으로 숨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한 요원이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거친 손길이 제 팔을 비틀었어요. 자루를 머리에 뒤집어 썼죠. 시야가 깜깜해졌습니다. 손목에는 차가운 금속이 채워졌어요. 수갑이었습니다. 너무 꽉 조여서 아팠죠. 이 사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아내가 울면서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발소리만 들렸죠. 저는 끌려나갔습니다. 차에 실렸어요. 뒷좌석에 던져졌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물었어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요원이 제 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동무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야. 가족도 없어, 이름도 없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를요.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저는 한철수, 당시 내각 산하금융지도국 부국장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엘리트였죠. 평양 중심부에 집이 있었어요. 권력의 핵심에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왜 끌려갔냐고요? 화폐 개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화폐 개혁의 핵심 실무를 담당했어요. 2009년 11월 30일 북한 정권은 하루아침에 화폐를 100대 1로 교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이 평생 모은 돈이 휴지가 됐어요. 혼란이 시작됐죠. 장마당이 멈췄습니다. 거래가 중단됐어요. 사람들이 굶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항의가 터져나왔죠. 우리 돈을 돌려내라. 이게 무슨 짓이냐. 평양에서도 불만이 나왔습니다. 이건 심각한 일이었어요. 북한에서 평양 주민들이 항의한다는 건 체제에 큰 위협이었죠. 당국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어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저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실행했을 뿐이었죠. 2009년 10월이었어요. 저는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 불려갔습니다. 동무 한철수, 화폐 개혁을 준비하라. 주민들이 가진 현금을 회수해야 한다. 100대 1로 교환한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을 물은 게 아니야. 명령이야, 실행하라.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화폐 개혁이 준비됐습니다. 저는 교환 비율을 계산했어요. 실행 계획을 세웠죠. 모든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11월 30일 발표됐어요. 12월 6일까지 교환하라고 했죠. 일주일밖에 안 줬습니다. 혼란이 폭발했어요.
장마당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끌려갔습니다. 실패의 책임은 저에게 떨어졌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그게 저였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자루 속에서 숨이 막혔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애원했습니다. 입 닥쳐 한마디만 더 하면 쏜다. 차가 멈췄습니다. 끌려내렸죠. 자루를 벗겼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철조망이었어요. 끝없이 이어진 철조망이었습니다. 5중, 6중으로 겹겹이 둘러쳐져 있었죠. 그 뒤로 보이는 건 황량한 산과 낡은 막사들 뿐이었어요. 한 간부가 제 앞에 섰습니다. 보위부 대좌였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16호 관리소다. 동무는 이제 여기서 혁명화될 것이야. 혁명화. 그 단어의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을 때까지 노동하라는 뜻이죠.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는 당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입 닥쳐, 여기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아. 그날 밤 저는 막사에 던져졌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했죠. 어둠 속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앙상하게 마른 사람들이 나무 판자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어요. 여기 온 걸 환영하네. 자네도 이제 우리처럼 될 거야. 그 노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리철민, 전직 외교부 부부장이었죠. 5년 전만 해도 평양에서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뼈만 앙상한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이빨은 거의 없었습니다. 피부는 검게 탔죠. 리 부부장님 아니십니까? 그 이름은 부르지 마. 여긴 모두 똑같아. 이름도 없어. 노인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게. 첫째, 절대 당을 원망하지 마. 들키면 공개 처형이야. 둘째, 배급은 싸움이야. 약하면 굶어 죽지. 셋째, 희망을 버려. 여긴 지옥이고 우린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결심을 했죠. 저는 살아남을 겁니다. 반드시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화폐 개혁의 진실, 당 간부들의 비자금, 경제 붕괴 보고서의 내용들. 이 모든 게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16호 관리소. 북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중 하나죠.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다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12년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새벽 4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막사에는 난방이 없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그냥 버텨야 했죠. 점호였습니다. 보위부 간부가 소리쳤어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식사가 없어. 저는 그날 처음 탄광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300m였어요. 산소가 부족했죠. 곡괭이를 들었어요. 석탄을 캤습니다. 12시간이 지났죠. 손에서 피가 났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첫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7kg이 빠졌어요. 한 달이 지났죠.
20kg이 줄었습니다. 간부 출신이라는 게 저에게는 독이었어요. 보위부는 저를 특별히 감시했습니다. 2010년 겨울이었어요. 한 수감자가 쓰러졌어요. 경비병이 다가왔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어요. 총성이 울렸죠. 저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눈 위에 피가 번졌죠. 계속 이래. 저는 곡괭이를 들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2012년 새로운 수감자가 들어왔어요. 박민수라는 사람이었죠. 군 출신이었습니다. 여기서 버티려면 정보가 필요해. 탈출 루트. 탈출이요? 불가능은 없어. 저는 그날부터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경비병들의 패턴을 외웠어요. 철조망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죠.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체중은 40kg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신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2018년 박민수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한철수, 자네는 꼭 살아남아.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세상에 알려야 해. 저는 그의 정보를 모두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왜 버텼냐고요? 저는 임무가 있었으니까요. 이 지옥의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2021년 12년째 되는 해였어요. 탈출 계획은 완벽하게 머릿속에 있었어요. 다만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기회였죠. 그리고 그 기회가 2023년 겨울에 왔습니다.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점호 때 보위부 간부가 발표했어요. 일부 경비병들이 해외 파견을 나간다. 러시아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경비 인원이 줄었습니다. 순찰 간격도 길어졌죠. 밤 교대 시간에 빈틈이 생겼습니다. 저는 매일 관찰했어요. 교대 인원이 늦게 오는 경우가 잦았죠.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동쪽 철조망 3번 구역이었어요. 거기가 가장 약했습니다. 저는 동료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강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직당 간부였죠. 기회가 왔습니다. 나갈 수 있어요. 미쳤소? 탈출은 죽음이야. 여기 있어도 죽습니다. 저는 제가 모은 정보를 설명했어요. 다음 날 밤 이강호가 찾아왔어요. 하겠어.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업장에서 철사를 훔쳤습니다. 돌멩이도 주워 모았어요. 날짜를 정했습니다. 12월 15일 밤이었어요. 영하 30도, 경비병들이 가장 방심하는 날씨였습니다. 12월 14일 밤이었어요. 왜 탈출하려는 거요? 세상에 알려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 화폐 개혁의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성공해야겠어. 12월 15일이 밝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일했어요. 밤 11시 50분이었어요. 준비됐소? 자정이 됐어요. 우리는 막사 뒤편으로 나갔어요. 어둠 속에서 기어갔습니다. 동쪽 3번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경비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입니다. 우리는 철조망으로 달려갔죠. 첫 번째를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넘었어요. 네 번째 철조망에서 경비견이 짖기 시작했어요. 빨리! 뒤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어요. 탈출이다. 쏴라. 총성이 울렸어요. 우리는 산으로 뛰었습니다. 이강호가 넘어졌어요. 괜찮습니까? 총 맞았어. 다리에. 저는 이강호를 일으켰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산 깊숙이 들어갔죠.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우리는 산을 올랐어요.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죠. 이강호의 다리에서 계속 피가 흘렀어요. 뒤에서 경비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춧가루를 꺼냈습니다. 눈 위에 뿌렸어요. 경비견 소리가 멀어졌죠. 새벽에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눈을 파서 움막을 만들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우리는 계곡을 만났습니다. 얼어붙은 계곡이었죠. 이강호가 중간쯤 갔을 때 얼음이 깨졌어요. 저는 즉시 뛰어들었어요. 필사적으로 끌어올렸죠. 우리 둘 다 젖었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쯤 됐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요. 둘 다 삽시다. 이틀째 밤에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불을 피웠어요. 작은 불이었지만 생명줄이었죠. 새벽에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조가 가까이 온 거였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이강호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총상 부위가 감염됐어요. 오후에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국경 마을이었어요. 중국이 바로 앞이었죠. 우리는 산길로 국경 쪽으로 갔습니다. 압록강이 보였어요. 얼어붙은 강이었습니다. 저기가 중국입니다. 그때였어요. 서라. 북한 경비대였어요. 쏴라.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이강호를 끌고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얼음 위를 달렸죠. 50m, 40m, 30m. 이강호가 쓰러졌어요. 먼저 가시오. 안 됩니다. 총알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우리는 쓰러졌어요. 성공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처음으로요. 하지만 불빛이 보였어요. 차가 다가오고 있었죠.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달려야 했어요. 새로운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평양 보위부 본부에 긴급 보고가 올라갔어요. 16호 관리소 수감자 한철수 탈출. 보위부 부부장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얼굴색이 변했어요. 즉시 상부에 보고하라.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한철수는 2009년 화폐개혁 핵심 실무자였다. 이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건가? 화폐개혁이 수령님의 지시였다는 것. 고위 간부들의 비자금 규모. 경제 붕괴 보고서 내용. 이자가 남조선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체제 위협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들여라. 죽여도 좋다. 보위부는 즉시 움직였어요. 국경지역 보안서에 긴급 지령이 내려갔습니다. 현상금이었습니다. 한철수 체포 시 특별 보상금 지급. 미화 5만 달러. 5만 달러는 북한에서 엄청난 돈이었어요. 평범한 주민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이 정보는 비밀리에 퍼져나갔습니다. 국경 무역 일꾼들에게 전달됐어요. 브로커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한 놈을 찾는다. 현상금이 걸렸어. 중국 쪽 조선족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북한 보위부는 중국 내 조선족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망을 깔았습니다. 한철수를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라. 동시에 북한은 중국 공안에도 압력을 넣었어요. 우리 정치범이 탈출했다. 체포에 협조해달라. 중국 국경 지역에 수배령이 내려갔어요. 평양에서는 추가 회의가 열렸어요. 한철수가 무엇을 폭로할 수 있는가 정확히 파악하라. 보위부 요원들이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한철수는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수령님의 지시 문서, 간부들의 비자금 장부.
그는 금융 전문가였습니다. 숫자에 강했죠. 기억력도 뛰어났습니다. 만약 이자가 국제사회에 증언한다면 화폐 개혁으로 인한 대량 아사, 당 간부들의 부정부패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것입니다. 한철수는 죽여야 합니다. 국경 지역에 특수조를 파견하라. 48시간 안에 특수조가 국경으로 출발했어요. 중국 단둥, 연길, 심양에 특수조가 투입됐죠. 한철수의 사진이 뿌려졌어요.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정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추격망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한철수는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죠.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첫날 밤이었습니다. 이강호와 저는 산속에 숨었어요. 중국 공안의 차량 불빛이 계속 지나갔죠. 새벽에 마을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죠. 한 집 뒤쪽에 숨었습니다. 노인이 나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북에서 넘어왔습니다. 들어오시오. 빨리 조심하시오. 요즘 탈북자 잡으면 돈을 준다는 소문이 돌아요. 밤에 노인이 음식을 가져왔어요. 돈은 있소? 없습니다. 제가 가진 건 정보뿐입니다. 북한 내부 정보입니다. 노인은 전화번호 하나를 적어줬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시오. 한국에서 탈북자 돕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강호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총상이 악화됐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보낼게요. 3일 뒤 한 남자가 왔습니다. 우리는 차에 실렸습니다. 심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밤 브로커가 급히 왔어요. 당신들 큰일 났어요. 북한 사람들이 돈을 엄청 쓰면서 당신들을 찾고 있어요. 5만 달러라는 소문이에요. 브로커의 표정이 변했어요. 욕심이 보였죠.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당장. 우리는 그날 밤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며칠 동안 거리를 헤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못 갈 것 같소. 자네라도 가야 해요. 다 같이 갑시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이강호가 쓰러졌어요. 저는 그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폐혈증입니다. 손 쓸 수 없어요. 이강호는 그날 밤 죽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감겨줬어요. 혼자가 됐습니다. 외로웠어요. 두려웠죠. 그때 연락이 왔습니다. 한철수 씨 맞습니까? 한국에서 전화했어요. 당신 동생 한철민 씨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동생이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한국에 있었죠. 형님이 살아계신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제가 국정원에 요청했습니다. 형님을 꼭 데려오겠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곧 도움이 갈 거예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를 찾고 있었어요. 서울국정원 본부였습니다. 16호 관리소 탈출자 한철수 관련입니다. 그의 동생이 3년 전 입국한 탈북자입니다. 한철수가 누구인가? 2009년 화폐개혁 핵심 실무자였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정보는 화폐개혁 전 과정, 지시문서, 당 간부들의 비자금 규모. 가치가 있는가? 매우 높습니다. 국정원장이 지시했습니다. 한철수를 확보하라. 최우선 과제다. 한철민을 불러들였습니다. 형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한철민은 눈물을 흘렸어요. 제발 형님을 구해주십시오. 하지만 북한이 형님을 찾고 있습니다. 현상금을 걸었어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국정원은 중국 내 비밀 네트워크를 가동했습니다. 한철수를 찾아라. 비용은 상관없다. 일주일 뒤 첫 접촉이 성공했습니다. 한철수 씨입니까?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보냈습니다. 동생분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일단 심양을 떠나야 합니다. 저는 차에 실렸어요. 외곽 농가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틀 뒤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이 근처까지 왔어요. 국정원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즉시 빼내라. 한철수를 몽골 루트로 빼내는 거였습니다. 72시간 안에 한철수를 국경까지 이동시켜라. 저는 연길에서 다시 차에 실렸어요. 국경입니다. 몽골로 넘어갑니다. 이틀 동안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밤에 출발했어요. 산을 넘었습니다. 6시간을 걸었죠. 새벽에 국경이 보였어요. 저기가 몽골입니다. 저는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몽골 땅에 발을 디뎠어요.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한국 차량이었어요. 한철수 씨 맞습니까?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어요. 며칠 뒤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동생분과 통화하시겠습니까? 전화가 연결됐어요. 형님, 살아계셨군요. 저는 울었습니다. 12년 만에 가족 목소리를 들었어요. 일주일 뒤 저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였어요.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16년 만이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입국장에 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함께 했어요. 보호시설로 가는 길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많은 차들, 밝은 불빛들. 16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형님, 이제 안전해요. 동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남시 보호시설에 도착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죠. 첫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조사관들이 왔어요. 2009년 화폐 개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2년 동안 머릿속에 간직했던 것들이었죠. 2009년 10월이었어요. 당 중앙위원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인민들이 가진 외화를 회수해야 한다. 화폐 개혁을 실시하라. 100대 1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11월 30일 발표됐습니다. 혼란이 시작됐어요. 조사는 3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증언했어요. 국장급 간부들은 최소 10만 달러씩 빼돌렸습니다. 부부장급은 50만 달러 이상이었어요. 제가 직접 장부를 관리했습니다. 숫자는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2010년 초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화폐 개혁으로 최소 5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국정원에서 발표했습니다. 한철수의 증언은 북한 경제 실상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16호 관리소 탈출자, 화폐 개혁 진실 폭로. 하지만 저는 인터뷰를 거부했어요. 북한은 여전히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가명이었어요. 김동욱이라는 이름이었죠. 하지만 자유가 낯설었어요. 마트에 갔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죠. 동생이 저를 도와줬어요. 형님,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착 교육을 마쳤어요. 국정원에서 제안했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 뒤 첫 증언회가 열렸어요. 국회 인권 포럼이었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쓰고 나갔습니다. 변조된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16호 관리소에서 12년을 보냈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어요. 저는 수용소의 실상을 증언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것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해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제 증언이 포함됐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침해가 명백히 드러났다. 유엔이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저는 계속 증언했어요. 북한 정권은 화폐 개혁으로 자국민을 굶겼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겼죠. 전 세계가 북한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작은 아파트에서 삽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수용소 꿈이에요. 깨어나면 땀이 흥건합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합니다. 자유롭죠. 서울의 야경이 보여요. 16년 전 제가 꿈꿨던 세상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저를 찾고 있습니다. 현상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제 목소리는 세상에 닿았으니까요.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 임무는 계속됩니다. 살아남은 자의 의무죠. 아직도 북한에는 수십만 명이 수용소에 갇혀 있어요. 그들을 위해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진실을 알릴 겁니다. 언젠가 북한도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싸울 겁니다. 자유를 위해서요.